남자가 대낮부터 행주질이나 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남자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식당 일로 바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는 제 앞에서 백수 남편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을 집어들고 유유히 나가버렸어요. 제가 번 돈으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다 보냈는데 35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이 제 피땀 어린 그 돈을 들고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62,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반복된 몸의 습관이라 이젠 시계가 필요도 없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걸요. 찬 공기를 가르며 식당 문을 엽니다. 불을 켜면 어둑한 주방 안으로 익숙한 냄새가 훅 밀려와요. 오래된 육수 냄새, 가마솥 냄새, 그리고 제 손에 수십 년째 배어있는 국밥 냄새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냄새가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마솥 아래 불을 켜면 육수가 천천히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두 손을 내려다봅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손등은 갈라지다 못해 터진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부럽다고들 해요. 장사 잘 되는 식당 사장이라고, 자식 농사도 잘 지었다고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명 아래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20살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고 불 앞에 서서 일하며 굵어진 이 손마디를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럽기도 해요. 이 손이 제 인생의 훈장인지 아니면 족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살에 처음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지요.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힘들어서 혼자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달리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하다가 뭔가 다른 걸 해야지. 이게 평생 제 일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40해가 넘게 흘렀네요. 이제는 남의 집이 아니라 제 가게에서요.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 홀서빙을 하고 조리를 배우고 결국 제 가게를 냈습니다. 지금 이 식당을 연 지 3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테이블 4개짜리 허름한 가게였는데 이제는 점심때면 줄을 서는 동네 맛집 식당이 됐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국밥을 말아 손님상에 올렸어요. 잘 되는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쉬지 않았을 뿐이에요. 27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순해 보였습니다. 제가 식당 일한다고 하니 고생이 많다며 따뜻하게 웃어줬는데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어요. 이듬해 28배 첫째를 낳고 2년 뒤 둘째까지 딸 둘을 낳고 키우면서도 저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산후조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가마솥 앞에 섰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다며 나섰지만 오래 이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일은 여자가 잘 맞는다며 집안 살림이랑 애들은 자기가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집을 지켰으니까요. 서툴지만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가정과 아이들에게 100점짜리 아빠이자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가게에만 매달릴 수 있었어요. 아침 4시에 나와 밤 12시에 들어가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명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여행이요? 딸들이 어릴 때 몇 번 간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비수기 이틀짜리였고 가는 내내 가게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딸 둘을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큰 딸은 서울로 올려보냈고 작은 딸은 지방 대학을 나왔어요. 졸업하고 나서 둘 다 번듯하게 취직을 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사위들도 반듯한 사람들입니다. 큰 사위는 회사원이고 작은 사위는 공무원이에요. 딸들 결혼식 날 저는 주방 앞치마 대신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몇 번이나 고쳐 발랐어요.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키워냈다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벅찼습니다.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들 했고 저 역시 그건 정말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딸들 다 시집 보내고 나서 식당에 혼자 앉아있던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도 다 가고 직원들도 퇴근하고 불 꺼진 홀에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가족을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요? 저 자신은 어디에 있었나 싶어서 그날 밤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냐고, 이제는 억척스럽게 살 필요 없지 않냐고 말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기도 합니다. 62이 된 지금도 저는 새벽 4시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릎은 오래전부터 망가져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게는 못 쉬겠어요. 하루를 쉬면 다음날 2배로 힘들고 무엇보다 이 가게 문을 닫으면 우리 집 수입이 끊기거든요. 남편은 지금도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집 살림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2그릇 그렇게 팔아번 돈으로 애들 학비 냈고 생활비 댔고 남편 용돈도 줬어요. 이 가게 하나로 온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손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굵고 거칠고 어디 하나 고운 데 없는 이 손. 젊은 날엔 이 손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괜히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손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없을 거라 생각해 고맙기도 합니다. 딸들 뒷바라지도 결혼 혼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러운 손이지요. 근데 왜일까요? 이 손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부심보다 먼저 오는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입니다. 뭔가를 오래 놓치고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서늘한 기분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 갔나? 그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지만 대답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가마솥 앞에 다시 섭니다.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이 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12시가 채 되기도 전에 테이블이 꽉 차고 문 밖까지 줄이 서기 시작해요. 주방 안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직원들 부르는 목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쉬지 않고 움직여요. 근데 그날따라 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가마솥을 들었다 놨다 한 탓인지 허리 아래쪽이 끊어질 듯 당겨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통증을 달고 살았지만 그날은 유독 달랐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고 싶어도 밀려드는 주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가장 바쁜 피크타임에 남편이 가게에 오는 건 드문 일이에요. 저는 반가운 마음도 잠깐 이 타이밍에 잘 됐다 싶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아프니 테이블 행주질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싶어서요. 여보, 나 오늘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점심 테이블 행주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주변 손님들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창피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에이, 당신 아프면 직원들한테 맡기고 병원을 가. 남자가 대낮부터 행주질이나 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남자는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 아픈 게 마음으로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카운터 서랍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더니 거기 있던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고요. 그러고는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가볍게 손을 흔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럼 여자가 하는 건 당연한 건가? 내 돈 가져다가 친구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호인 노릇하면서 아내 식당에서 행주질 한번 도와주는 건 그렇게 자존심 상하나 보지. 주식으로 날려먹은 피 같은 돈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고 주방에선 직원이 주문 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냥 다시 주방 일을 시작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잠깐 숨 돌릴 틈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사장님 안 계실 때마다 오셔서 현금 가져가시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카운터를 가만히 바라보았지만 아까 남편이 집어간 게 얼마인지 세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저는 무릎 수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이대로 두면 나중엔 걷는 것도 힘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게 벌써 2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만 쉬어도 매출이 끊기고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니까요. 가게 월세에 재료비에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하니 조금만 더 버티자며 미루고 또 미룬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며 번 돈이 제가 없는 틈을 타 남편 손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라며 행주질이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창피한 일로 벌어들인 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더군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집어가는 건 창피하지 않냐고요. 직원이 자리를 피해주자 저는 잠깐 카운터 서랍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사실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이 들어 밖에 나가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모른 척 둔 면도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은 여전히 음식을 맛있게 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없으면 우리 집은 돌아가지 않아요. 남편 용돈도 생활비도 공과금도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걸 남편은 알고 있을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걸까요? 모른다면 더 무서운 일이지요. 주방에서 직원이 불렀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 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가게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남편은 또 어디를 나갔는지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저녁마다 친구 모임이다, 동창 만남이다 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어서 청승맞게 집에만 있느니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낫다 싶었으니까요. 전화를 걸어보니 남편 휴대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시간도 늦었는데 언제 와? 제 물음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당신 내 친구 동수 알지? 요즘 주식해서 돈 좀 번 모양이야. 한턱 크게 쏜다고 해서 모였는데 술 한잔하고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 갈게. 당신은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늘 있는 일이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말해둔 참이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정리하고 적금도 하나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수술도 해야 하고 언제까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 몸이 버텨주는 한 악착같이 노후 자금을 만들어 두어야 하니까요. 은행 일을 다 마치고 식당에 가기 전 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제 돈으로 마련해준 남편의 차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자기만 오래된 차를 탄다며 창피하다고 하나만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었지요. 그때도 저는 밖에 나가 기죽지 말라는 마음으로 못 이기는 척 사주었습니다. 그날 오전 차 안을 정리하다가 보조석 시트 구석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주워보니 립스틱이었습니다. 새빨갛고 진한 색이었어요. 저는 일하느라 제대로 화장을 해본 적도 없고 선량한다 해도 저런 색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설마 아닐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차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 나오더군요. 주유소, 사우나, 그리고 식당. 식당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하루 종일 벌어도 그만큼 손에 쥐기 어려운데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는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최근 목적지를 눌러보았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주소가 이번 주에만 서너 번 찍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데 남편이 이혼한 친구 집이 비어서 술 한잔하고 자고 온다며 외박했던 날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차 시트에 힘없이 등을 기댔는데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손에 쥔 립스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니길 바랬어요. 35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철없이 굴고 돈 한 푼 못 벌어와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만 생각하며 4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남편도 그랬을 거라 믿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진정 사람이라면 저한테만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다 아니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까지 미뤄가며 번 돈으로 아프다고 해도 행주질 한번 도와주기 싫다던 그 손으로 다른 여자와 그렇게 돈을 쓰고 다녔다는 게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 혼자 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그 새빨간 립스틱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찜질방에서 나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며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 문을 닫은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전화해 오늘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내쫓아야 하나, 아니면 더 확인을 해야 하나? 아니야, 말은 들어봐야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문득 딸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또 다른 이유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여전히 그 새빨간 립스틱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을 잡고 동네방네 이 사실을 다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면전에 들이밀고 법원으로 당장 끌고 가고 싶었어요. 35년 동안 제 피 같은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밥을 사주고 다녔다는 게 생각할수록 온몸에서 뜨거운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큰딸은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첫째 사위는 참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인데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큰딸이 늘 자랑스러워했지요. 작은 딸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둘째 사위는 공무원인데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진지한 편입니다. 두 딸 모두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명절마다 시댁 눈치 보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애쓰는 게 눈에 보여 늘 마음이 쓰이면서도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친정아버지가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게 사위들 귀에 들어가면 반듯하고 꼼꼼한 그 사위들이 우리 딸들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시댁 어른들한테는 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우리 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친정아버지 허물 때문에 시댁에서 고개를 못 들고 살아야 한다면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평생 아빠라면 끔찍이 따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백수 아버지였어도 딸들한테는 늘 다정한 아빠였으니까요. 어릴 때 제가 새벽부터 가게 일로 나가고 없으면 남편이 아이들 밥을 챙겨 먹이고 머리를 빗겨 학교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 기억 속에 아빠는 항상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도 친정에 전화하면 아빠부터 먼저 찾는 아이들이에요. 제 분풀이를 하자고 아이들의 그 소중한 기억을 다 찢어발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죽여 울었습니다. 엉엉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저 쏟아지는 물소리에 울음을 묻어가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차 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싶더니 아이들 생각에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작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바쁘지? 이번 주말에 내가 가서 가게 일 좀 도와줄게.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엔 집에서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착한 딸들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일을 도와주겠다는 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이 추한 현실을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딸들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믿었던 아빠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래, 내가 참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들은 몰라야 해. 내 가슴이 시커멓게 타서 죄가 되더라도 엄마인 내가 방패가 되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 그렇지 않든 진실은 나 혼자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내 딸들이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그저 다 내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똑바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지는 않을 겁니다. 낮고 조용하게, 차갑지만 똑바로 마주하고 진실을 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린 이 거친 손으로 오늘은 반드시 남편의 진실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거실 안으로 훅 들어왔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향해 걸어오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당황하더니 멈칫했습니다. 평소라면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들어오는 제가 기척도 없이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으니까요. 당신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오늘은 일찍 왔네. 밥은 먹었어? 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왔어. 그랬어? 나 좀 씻고 올게. 당신 오늘 아침에 찜질방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또 씻어?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아침이고 담배 냄새에 술 냄새 배웠잖아. 당신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렇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남편의 저 행동들이 오늘만큼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제 생각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을 잠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고 있던 립스틱과 1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게 뭔지 알아?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하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거, 저번에 친구 와이프가 우리 차 탔을 때 떨어뜨린 건가 보네. 차에 떨어뜨린 줄 몰랐어. 그럼 200만 원짜리 식당 영수증은 뭔데? 도대체 무슨 음식을 얼마나 먹으면 한 끼에 100만 원이 나와?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주저했습니다. 그건 친구들이랑 분위기 있는 데서 먹은 거야. 더치페이 하기로 했는데 내가 먼저 카드로 긁은 거고, 당신 차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내가 전혀 모르는 동네 주소던데 이번 주에만 같은 곳을 간 게 4번이 넘더라고. 당신이 친구 집에서 잔다던 날, 날짜랑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찍혀 있어. 그 주소에 사는 친구가 누구야? 지금 전화해서 나랑 통화 좀 하게 해줘.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잠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되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내 친구들을 다 알아? 나를 아주 망신 주려고 작정했구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순간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밀었지만 결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당신 친구한테 확인만 하겠다는 거야. 전화 연결해봐. 남편은 한참을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더 댈 핑계가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친구한테 연락 못하겠어? 그럼 당신 핸드폰 좀 줘봐. 내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미안하다는 사과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람 피웠다. 됐어. 이제 속이 시원해. 근데 당신은 잘한 것 같아? 30년 넘게 살면서 당신이 나를 남자로 봐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가구를 발로 차는 거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놈의 돈 몇 푼 번다고 맨날 사람 무시하고 백수라고 기죽이고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냐. 밖에 나가면 나 좋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어. 나 애들 키우고 평생 당신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이만큼 참고 살 동안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건 당신은 생각도 안 해봤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내가 언제 당신 백수라고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목소리가 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랑 살면서 돈 한 푼 못 벌어와도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내가 당신한테 나가서 일을 구하라고 등을 떠밀었어. 돈 벌어오라고 잔소리를 했어? 당신 친구들 앞에서 기죽을까봐 용돈 한 번 끊은 적 있어? 당신이 사달라던 그 차 내가 안 사줬어? 다 이 손으로 번 돈으로 해줬잖아. 그런데 뭐 내가 유세를 떨었다고? 바람 피운 핑계를 내 탓으로 돌려. 남편이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프다고 행주질 한번 도와달라는 것도 싫다고 뿌리친 당신이야. 식당 일은 여자가 잘 맡는다며 집안일은 자기가 전담하겠다고 큰 소리친 것도 당신이라고. 내가 돈 한다고? 당신이 먹고 입고 쓰는 그 모든 것들이 길에서 주운 건 줄 알아? 우리 딸들 학원 가고 공부하고 결혼시킬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고. 그게 당신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렸어? 그것도 나는 내 무릎 수술해야 하는 돈도 아까워서 아끼고 또 아낀 내 돈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목소리가 찢어지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무릎 수술을 여태 못 받고 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이 가게 하루라도 문 닫으면 우리 집 돈줄이 끊기니까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생활비 줄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미룬 거야. 그렇게 내 몸 깎아가며 버텨서 번 돈으로 당신은 딴 여자한테 펑펑 쓰고 다녔던 거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닥지 않은 채 3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남자로 봐준 적이 있냐고 물었지요.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나를 돈만 버는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여자로 본 적이 있었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버텨야만 했는지,
이런 내가 안쓰럽거나 불쌍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소파 모서리를 겨우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7에 만나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식당 재료가 제대로 들어오나, 오늘 직원은 빠지는 사람이 없나였고, 아이들 학원비 내는 날이 언제였지? 요즘 남편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보약 한 재를 지어줘야 하나였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생각은 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맨 마지막에도 제 자리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억척스러웠던 세월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흘러나온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속에 삼켜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아이들 위해서, 가족 위해서 집안 살림 맡아준 덕분에 내가 집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 당신도 남잔데 자존심 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다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서, 예쁘게 자라게 해줘서 항상 감사해 했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여자야. 나도 예쁜 옷 입고 싶고 좋은 데 가서 당신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 말고 나도 향수 뿌리고 좋은 데 다니고 싶었다고.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을 했습니다.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까까지 소리를 지르고 가구를 발로 차며 적반하장으로 굴던 사람이 바닥에 무너진 저를 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간절하게 붙잡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남편의 목소리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실수야.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들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한동안 그 손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뿌리쳐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지만 그렇게 자식이 귀하고 무서우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가증스럽고 뻔뻔하다는 생각도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 뒤로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 저보다 몇 살 위인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늙고 초라해 보이는 건지. 한때는 제 웃음이 좋다고, 식당 일 고생이 많다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청년이었는데 어쩌다 저 꼴이 됐을까 싶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량하고 서글픈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쫓으면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자신이 참 한심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제가 왜 남편의 갈 곳을 걱정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칼로 자르듯 그냥 툭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당장 나가라는 호통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애타게 뭐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내내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하고 살아야 하나. 내가 과연 용서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야, 내 자식들은 절대 알면 안 돼.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그 여자가 잔상처럼 눈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노로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다가도 차갑게 머리가 식어내리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벌써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지폈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 멍하니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이 기척을 내며 안절부절 못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더 굴려보았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배신, 그리고 이혼. 세상 기준대로라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재산 분할을 따져보아도 제 몫이 확실할 터였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모든 계산과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봐야지, 서류를 준비해야지 다짐하면서도 그 첫걸음이 도무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어젯밤의 분노나 화가 나는 장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옛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라는 게 참 지독한 것 같아요. 칼로 물백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땐 당장 짐짝처럼 내던지고 싶다가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30년 전 남편의 젊은 날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돈 번다고 밤낮 없이 가게에 서 있을 때 집에서 애들 밥 먹이고 목욕시키며 내 빈자리 채워준 건 또 남편이었으니까요. 큰딸이 4살이던 해였습니다. 제가 한창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영업 준비를 하러 가게에 남아있던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애가 열이 펄펄 난다며 울먹이고 당황해하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참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살림과 육아를 혼자서 묵묵히 익혀나갔습니다. 제가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다정한 아빠 옆에 나란히 붙어서 이미 곤히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맡에는 남편이 읽어주던 그림책이 활짝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던가요? 운동의 날 제가 가게를 비울 수 없어서 결국 가지 못했더니 남편이 낡은 카메라를 들고 혼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니 사진을 수십 장이나 찍어와서는 오늘 우리 둘째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 달렸는지 아이처럼 신나게 제잘거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제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지금 저 사람과 그 시절 우리 아이들을 살뜰히 키워내던 남편이 정말 같은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일도 없이 늙어가다 보니 사람이 그리워 그랬던 걸까요? 밖에 나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던 그 젊은 날의 호기가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못난 위안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 그냥 자르는 신용을 한다고 해서 잘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큰딸이 전화해서 아빠 요즘 어떠냐고 다정하게 물었었지요. 아버지가 요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아빠 목소리가 참 밝아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딸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아빠로 남아 있습니다. 제 분풀이를 하겠다고 그 기억을 제 손으로 찢어발기는 것은 지금 제 속을 달래자고 착한 딸들에게 평생 짊어질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얹어주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차가운 새벽에 저 혼자 외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요.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예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가련하고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제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35년이라는 눈물겨운 세월이 결국 제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제 소중한 시간들을 이런 추한 결말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무덤 하나를 새로 파고 어젯밤의 진실을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단 단호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제 믿음을 짓밟는다면 그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요. 그때는 딸들이 뭐라 한들, 지나온 세월이 아무리 아깝다 한들 정말 미련 없이 끝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단단한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서는데 거실 소파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멍하니 서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스쳤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은 열어야 합니다. 손님이 찾아올 것이고 음식을 팔아야 하며 저는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가슴속에 커다란 무덤 하나를 새로 파내려간 채로 저는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가게에 들어가 보면 벌써 빗자루를 들고 식당 바닥을 쓸고 있었으니까요. 어색하고 서툰 솜씨였지만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내리며 조용히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짓을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저러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얄밉기도 하고 헛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마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웃어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동안은 그저 못 본 척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섣불리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잘못했다느니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다느니 하는 말도 얹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재료 박스가 들어오면 얼른 받아들었고 손님이 빠진 자리에 그릇을 치우는 것도 눈치껏 도왔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말 한마디 없이 해내더군요. 남편은 요즘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매일 요란스럽게 울려대던 핸드폰 소리도 이젠 잘 들리지 않아요. 그 모습이 지금 잠시 제 눈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난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다짐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보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멍청하게 바람 피운 남편을 왜 봐주냐고 혀를 차겠지요. 하지만 인생은 남들의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이고 35년 동안 켜켜이 쌓인 부부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칼로 무 베듯 단번에 잘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앉아 양파를 다듬고 있는데 남편이 제 옆으로 슬그머니 와서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양파망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슬쩍 훔쳐보았더니 매운 기운에 눈을 잔뜩 찌푸리고 인상을 쓰면서도 묵묵히 양파 껍질을 계속 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용서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배신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파묻은 그 무덤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붉게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부부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칼로 자르듯 명쾌한 정답이란 게 없더라고요. 남편의 짐을 당장 싸서 문 밖으로 내쫓는 것만이 세상의 정답처럼 보여도 긴 세월 함께 살아온 정이 있으니 이번 한 번의 실수는 가슴에 안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누군가에겐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결국 저 자신이고 이 결정 또한 제가 내린 선택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변하지 않은 사실은 있습니다. 남편이 빗자루를 들고 테이블을 닦고 양파를 썰어낸다 한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쉽게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다정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모질고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금이 가버린 신뢰는 결코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균열을 메우는 것은 얄팍한 말이 아니라 서서히 흐르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증명해내는 행동뿐입니다. 남편이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속죄의 과정을 버텨내느냐를 저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예뻐서 주는 용서가 아니라 제 소중한 세월과 제 귀한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한 제 삶의 마지막 인내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다시 한 번 더 제 믿음을 짓밟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낼 것입니다. 그 단호한 다짐은 그 지옥 같던 새벽에 이미 제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자리가 채워지고 주방으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조리대 앞에 서서 단단하게 칼을 쥐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게 당겨와도 이 자리에 서서 칼을 쥐면 묘하게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편은 홀에서 손님들을 위해 물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완벽한 신뢰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영영 예전의 부부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제자리에서 늘 그렇듯 굳건히 서 있는 저는 그래도 내일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이 무엇인지 너무 빨리 알아버렸고 배운 게 없어 그저 음식하는 것밖에 모르는 반푼이처럼 살았으며
예순둘의 나이에는 배신이 얼마나 시린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나서도 저는 오늘 아침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이니까요.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오늘을 묵묵히 살아낼 뿐입니다. 내일을 향해 다시 단단히 칼을 쥐는 것, 그것이 예순둘의 제가 스스로 선택한 저의 삶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